시댁에서 가장 찬밥 신세였던 맏며느리, 그게 바로 나였다. 피 같은 내 돈으로 남편을 제약회사 본부장 자리까지 올려놓았건만 시어머니는 입버릇처럼 말했다. 이게 다 내가 전생에 덕을 쌓아서 우리 성호 같은 남편을 만난 덕분이다. 시누이는 내 비싼 고급 화장품을 제 것인 양 훔쳐쓰기 일쑤였다. 남편 이성호가 지역 총괄 본부장 발령장을 받아온 그날 밤, 그는 성격 차이를 운운하며 내게 이혼을 강요했다. 나는 그의 셔츠 기대 묻은 립스틱 자국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내 도장을 꺼내 서류에 찍었다. 그리고 3일 뒤 그는 내가 새로 구한 집 현관문을 미친 듯이 두드려댔다. 나 회사에서 잘렸어. 너 도대체 원장님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는 얼음 띄운 냉수를 여유롭게 마시며 비디오폰 화면 너머로 멘탈이 산산조각난 그의 얼굴을 감상했다. 얘야, 이성호. 넌 정말 그 콧대 높고 성질 괴팍한 강남 병원장들이 내 그 가식적인 얼굴 하나 덜렁 보고 계약서에 사인해준 줄 알았니?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식탁 한가운데 놓인 갈비찜을 향해 젓가락을 뻗으려는 찰나, 시어머니 조경숙 여사의 숟가락이 사기그릇 모서리에 탁 하고 요란하게 부딪혔다. 우리 성호, 오늘 병원을 3군데나 돌았더니 다리가 다 부러지겠네. 조 여사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고기가 수북이 쌓인 찜 접시를 통째로 들어 올려 식탁 저 끝, 아들 이성호의 밥그릇 바로 앞으로 안착시켰다. 고기 좀 팍팍 먹어라. 남자가 밖에서 큰일 하려면 기력이 쇠하면 안 되는 법이야? 강유진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1초 남짓 멈칫했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손을 거두고는 자기 앞에 놓인 콩나물 무침을 집어 입에 넣었다. 씹는 소리조차 의식적으로 꾹꾹 눌러 죽였다. 그녀 앞에 국그릇에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콩나물국 몇 숟가락만이 찰랑거리고 있었다. 아잉, 엄마. 나도 고기 먹을래. 시누이 이수진이 의자에 삐딱하게 기대에 앉아 스마트폰 화면을 슥슥 넘기며 발끝으로 식탁 다리를 툭툭 걷어찼다. 아이고, 우리 공주님. 자, 여기가 제일 연하고 맛있는 부위야. 조 여사는 순식간에 한바구음을 지으며 자신의 젓가락으로 두툼한 갈빗대 하나를 집어 수진의 입에 쏙 넣어주었다. 그러다 유진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입가의 미소는 칼같이 사라졌다. 너는 밥 다 먹었으면 얼른 그릇이나 치워라. 우리 성호 내일 강남 큰손들 만나야 하는데 달그락거려서 애수면 방해하지 말고. 유진은 퍽퍽한 맨밥을 꿀꺽 삼키고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아, 맞다. 새언니 예수진이 불쑥 스마트폰 화면을 유진의 코앞까지 들이밀었다. 화면 속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샤넬 신상 체인백이 떠 있었다. 이번 달에 새로 나온 거거든. 나 다음 주에 대학 동기들 모임 가는데 작년에 맨 그 구닥다리 가방을 또 들고 갈 순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언니 시집 올 때 예단 하나 제대로 안 해왔잖아. 이참에 퉁치는 걸로 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유진은 화면에 찍힌 0이 6개나 붙은 백화점 판매가를 보며 눈 밑으로 아주 옅은 조소를 흘려보냈다. 그녀가 입을 열기도 전에 코를 박고 밥만 퍼먹던 남편 이성호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사줘라. 성호가 냅킨을 뽑아 입가를 닦으며 마치 대단한 적선이라도 베푸는 듯한 거만한 말투로 말했다. 우리 수진이도 이제 다 컸는데 밖에 나갈 때 남부럽지 않게 꾸미고 다녀야지. 당신 그 급여 통장에 이번 달 인센티브 들어왔지? 비밀번호 수진이도 아니까 그냥 개더러가서 긁으라고 해.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난 5년간 한 침대를 써온 남자의 얼굴을 응시했다. 이성호는 업계 2위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이었다. 3개월 연속 실적 꼴찌를 기록하며 물류팀으로 좌천될 뻔한 위기였다. 만약 유진이 지난달 은밀하게 강남구의 대형 성형외과 2곳의 의료 소모품 발주 물량을 그에게 몰아주지 않았다면 그는 지금 감히 상석에 앉아 느긋하게 이쑤시개나 물고 있을 처지가 아니었다. 그 인센티브, 다음 달에 있을 강남 지역 원장님들 학술쌤이나 대관료로 먼저 결제해야 하는 돈이야. 유진의 목소리는 높낮이 하나 없이 평온했다. 얘야,
조 여사가 벼락같이 식탁을 내리쳤다. 그 충격에 종지 그릇에 담긴 간장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너 지금 시어미 앞에서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밖에서 푼돈 좀 벌어온다고 시누이 예단 챙겨주는 거 하나 아깝다고 오리발을 내밀어? 우리 성호가 허구한 날 밖으로 나돌면서 늙은 구렁이 같은 영감탱이들 비위나 맞추고 술이나 따르는 너 같은 여자를 거둬주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이 따뜻한 집에서 밥이나 얻어먹고 살 줄 알아?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성호가 미간을 찌푸리며 마치 집안의 대소사를 관장하는 가부장이라도 된 양 한 손을 들어 올려 어머니를 만류했다. 엄마, 고정하세요. 유진이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너무 그러지 마시고. 근데 유진아, 당신 그 일 말이야. 솔직히 남편 얼굴에 먹칠하는 짓이긴 하지? 마침 잘 됐네. 그는 옆에 둔 서류 가방을 뒤적이더니 회사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빳빳한 인사 발령장 하나를 꺼내 식탁 한가운데로 쓱 밀어보냈다. 오늘 본사에서 정식으로 발령 났어. 나 이성호, 내일부로 강남 지역 총괄 본부장이다. 수진이 돌고래 같은 비명을 지르며 스마트폰을 내던지고 성호의 팔뚝을 끌어안았다. 대박. 오빠 미쳤다. 진짜 최고야. 조 여사는 감격에 겨워 두 손을 부여잡고 눈시울까지 붉혔다. 아이고, 내 새끼. 내가 넌 크게 될 놈인 줄 진작에 알았다. 조상님이 돌보셨지, 암. 유진은 그 발령장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저 종이 쪼가리는 그녀가 강남구 매출 탑3에 드는 성형외과 원장들을 모시고 가평의 최고급 회원제 골프장에서 뙤약볕을 맞으며 장장 4개월을 쫓아다니고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그들의 노모를 위해 전국을 뒤져 A급 요양보호사를 구해다 바친 끝에 얻어낸 독점 납품 계약의 결과물이었다. 그 피땀 어린 계약서의 최종 서명란에는 이성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축하해, 유진이 짧게 말했다. 성호는 유진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갑자기 사람을 아래로 깔아뭉개는 듯한 오만한 잣대가 서려 있었다. 그래서 말인데, 유진아. 내가 이제 명색이 지역 총괄 본부장인데 우리 사이에도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지 않겠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에 둔 서류 가방으로 걸어가더니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고 돌아왔다. 그리고 그것을 유진의 앞에 놓인 다 식어 빠진 콩나물국 옆에 툭 던졌다. 어머니가 용하다는 철학관에서 궁합을 보고 오셨는데 우리 사주가 원래 상극이래.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집에 크고 작은 우환이 끊이지 않았던 것도 다 내기가 내 앞길을 꽉 막고 있어서 그런 거라더라. 성호는 두 손으로 식탁을 짚고 유진의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게다가 나 이제 본부장이야. 앞으로 VIP 만찬이나 고급 사교 모임에 부부 동반으로 참석할 일이 널렸어. 너처럼 하루 종일 병원 바닥이나 쏘다니면서 알코올 쏨 냄새에 술 냄새 찌들어 사는 여자는 솔직히 내 옆에 세워두기엔 너무 격이 떨어지잖아. 유진은 그 서류 봉투에 손끝 하나 대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성호의 그 번지르르한 얼굴을 지나 그의 연하늘색 셔츠 기대에 머물렀다. 그곳에는 아주 옅은 핑크색 자국이 묻어 있었다. 요즘 인스타그램에서 필라테스 강사나 인플루언서들이 환장하고 바르는 피치톤 립 틴트였다. 현관에서 구두를 벗을 때부터 코끝을 스치던 그 싸구려 바닐라 향수 냄새의 정체가 무엇인지 유진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혼하자는 거구나. 이유진은 그저 사실을 읊조렸다. 이게 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야. 성호는 과장되게 한숨을 쉬며 마치 자기가 엄청난 상처를 입은 피해자인 양연기를 시작했다. 재산 분할은 꿈도 꾸지 마. 이 전셋집 보증금 우리 엄마가 해준 거잖아. 넌 권리 없어. 내 급여 통장에 있는 돈은 그동안 우리 집안의 며느리 노릇 제대로 못한 위자료로 치자고. 솔직히 너 우리 이씨 집안대 끊어먹을 뻔했잖아. 애도 못 낳는 주제에. 그냥 조용히 도장 찍고 맨몸으로 나가는 게 서로 얼굴 안 붉히고 좋지 않겠어? 조 여사가 옆에서 콧방귀를 뀌었다. 맨몸으로 쫓겨나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인 줄 알아. 애도 못 낳는 성녀 주제에 어디서 재산 분할이야. 유진은 딱 10초 동안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 10초의 적막 속에서 수진이 거실 테이블에 놓인 유진의 지갑을 뒤져 급여 카드를 쏙 빼가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선명하게 들려왔다. 이윽고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가 화장대 맨 아래 칸 서랍을 열고 자신의 인감도장을 꺼냈다. 다시 주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도장 뚜껑을 열고 봉투에서 꺼낸 협의혼 의사확인서 위로 주저없이 도장을 꾹 눌러 찍었다. 새하얀 종이 위로 붉은 인주 자국이 선명하고도 섬뜩하게 찍혔다. 좋아. 이유진은 티슈를 한 장 뽑아 도장에 묻은 붉은 인주를 무심하게 닦아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호수처럼 잔잔했다.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 알량한 체면 부디 오래오래 지켜내길 바랄게. 그녀는 인감도장과 신분증, 그리고 당장 입을 옷까지 몇 벌이 든 작은 캐리어 하나만 끌고 집을 나섰다. 1시간 뒤, 초가을에 서늘한 바람이 부는 거리에선 그녀의 휴대전화로 카드 결제 알림이 울렸다. 수진이 빼앗아간 그 급여 통장에는 사실 3만 원도 채 남아있지 않았다. 지난 5년간 유진이 악착같이 모아둔 핵심 자산들은 반년 전 성호의 스마트폰 사진첩에서 그 불결한 필라테스 자세 교정 영상을 발견한 그날 밤, 이미 그녀가 신뢰하는 해외 비밀 계좌로 흔적도 없이 세탁되어 넘어간 지 오래였다. 유진은 길모퉁이에 세워둔 자신의 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거는 대신 창문을 끝까지 내려 차가운 밤 공기가 차 안을 채우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주소록에서 VIP로 분류된 그룹을 열었다. 손가락이 어느 이름 위에서 2초간 머물더니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가 무섭게 전화가 연결되었다. 아이고, 우리 유진이구나.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야? 아직 안 잤어. 수화기 너머로 중후하고 힘있는 노신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배경음으로는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깔려 있었다. 최 원장님, 쉬시는데 실례가 많습니다. 유진의 말투는 순식간에 사근사근하고 친근하게 바뀌었지만 단어 선택만큼은 절대적인 깍듯함을 유지했다. 이 밤에 연락드린 건 다름이 아니라 내일 어머님 댁에 새로 담근 김치를 직접 가져다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어머님 식사는 좀 어떠신가요? 에휴, 말도 마라. 우리 노인네가 며칠 전부터 내가 담가준 총각김치만 찾아서 남들이 비싼 거 사다 줘도 쳐다보지도 않아. 근데 왜? 무슨 일 있어? 개인적인 사정이 좀 생겼습니다. 당분간 푹 쉬면서 이 업계를 아예 떠나 있을까 합니다. 유진은 룸미러에 비친 자신의 서늘한 눈동자를 응시했다. 그래서 원장님께 정식으로 작별 인사드리려고 전화 올렸습니다. 아, 강남본원 3분기 의료기기 소모품 연장 계약건은 이미 다른 쪽으로 인수인계 다 끝내놓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무려 5초간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최 원장은 강남구에서 가장 규모가 큰 종합 성형외과를 호령하는 수장이었다. 이 바닥에서만 30년을 구른 산전수전 다 겪은 구렁이 같은 양반이 이런 뼈 있는 인사의 행간을 못 읽어낼 리 없었다. 인수인계를 해. 누구한테? 최 원장의 목소리에 순식간에 서릿발이 돋았다. 이성호 본부장입니다. 이제 강남 지역 전체 영업은 그분이 총괄하시게 되었습니다. 유진은 전 남편에 대한 험담을 단 한마디도 얹지 않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지도 않았다. 이성호, 최 원장이 헛웃음을 쳤다. 마치 상한 음식을 씹은 듯한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 맨날 술상무 노릇이나 하면서 룸살롱에서 허풍이나 떠는 그 멍청이 새끼 말이야. 걔가 의료기기 스펙에 대해 쥐뿔이나 알아? 유진아, 너 내 성격 알지? 내가 계약서에 도장 찍은 건 강유진 너라는 사람을 믿고 찍은 거지. 너희 그 허접한 제약회사 간판 보고 찍은 게 아니야. 지난 몇 년간 원장님 덕분에 정말 과분하게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머님께서 김치 생각나신다고 하면 제가 맛있게 담가서 택배로라도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유진은 상대가 보이지 않음에도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럼 편히 쉬십시오. 전화를 끊은 유진은 지체 없이 다음 번호를 눌렀다. 박 원장님, 저 강유진입니다. 사모님 허리 통증은 좀 차도가 있으신지요? 김 원장님, 심야에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독일산 최신 레이저 장비, 상세 비교 데이터 정리해서 원장님 개인 메일로 방금 발송해 드렸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총 7통의 전화. 유진은 단 한 번의 통화에서도 이혼이나 배신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저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가족의 병세를 걱정하고 완벽하게 업무를 마무리 지은 뒤 아주 가볍게 이성호의 부임과 자신의 퇴사 소식을 흘렸을 뿐이다. 마지막 통화를 끝낸 유진은 마침내 엔진에 시동을 걸었다. 그녀의 차가 향한 곳은 강남구 뒷골목에 위치한 후미진 24시간 PC방이었다. 구석진 흡연실 옆자리에 자리를 잡은 유진은 가방에서 검은색 USB를 꺼내 본체에 꽂았다. 모니터 화면에 성우 업무 백업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떴다. 그녀는 그중 오디오 파일 하나를 클릭하고 헤드셋을 썼다. 헤드셋 너머로 쿵쾅거리는 노래방 반주 소리와 함께 혀가 반쯤 꼬인 이성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형님. 걱정 붙들어 매시라니까. 그 3차 납품 들어갈 기기 무균 테스트 데이터? 그거 그냥 엑셀에서 소수점 위치만 뒤로 한 칸 싹 옮기면 끝이야. 강남 바닥에 그 늙은 구렁이 같은 원장 영감탱이들이 기기 스펙을 알기나 해? 그 양반들은 뒷돈 리베이트랑 주말에 골프장 부킹 잡아주는 것만 신경 쓴다고. 껍데기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해서 독일산 마크 딱 박아놓으면 원본 데이터 깔 놈 아무도 없어.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진다니까. 나 이제 강남 총괄 본부장 달 놈인데 그 정도 파워도 없을까 봐. 유진은 남편의 그 오만방자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해외 서버를 경유하는 암호화된 메일 계정에 접속했다. 그녀는 이 음성 녹음 파일과 함께 이성호가 독단적으로 조작한 의료기기 안전성 검사 원본 대조 엑셀 파일을 하나의 압축 파일로 묶었다. 그리고 수신인 란의 강남구 탑10 병원 원장들의 프라이빗 개인 이메일 주소를 거침없이 입력해 나갔다. 비서실도 모르는 오직 유진이 수백 번의 무난 인사와 진심 어린 케어로 얻어낸 극비 연락처였다. 메일 제목은 단 한 줄이었다. 익명. 귀병원 최근 납품기기 안전 결함 경고의 건. 마우스 클릭 한 번 전송이 완료되었습니다. 유진은 USB를 뽑아내어 구둣발로 무참히 짓밟아 부러뜨린 뒤 PC방 입구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유진이 USB를 박살내던 바로 그 시각, 이성호는 한강 뷰가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고급 오피스텔의 킹사이즈 가죽 침대 위에서 대자로 뻗어 있었다. 보증금 없이 월세만 500만 원에 달하는 이 초호화 오피스텔은 그가 방금 받아낸 본부장 발령장을 내밀고 제3금융권 대부업체에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은 돈으로 덜컥 계약한 곳이었다. 명색이 강남 지역 총괄 본부장인데 언제까지 주차장도 없는 그 퀴퀴한 빌라 반지하에서 살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오빠 화려한 네일아트를 한 길쭉한 팔이 성호의 목을 부드럽게 감아왔다. 실크 슬립 차림의 젊은 필라테스 강사 미나가 그의 넓은 가슴팍에 얼굴을 비비적거렸다. 그 늙은 여우, 진짜 군말 없이 도장 찍었어? 찍었지. 지가 별 수 있어? 눈치는 빨라가지고 성호는 득의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미나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입꼬리가 귀에 걸릴 지경이었다. 그 여자는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강남 원장들이 자기 얼굴 보고 계약해준 줄 안다니까? 웃기고 있네? 다 우리 회사 빵빵한 이름값 보고 한 거지. 걔는 그냥 깍두기 담가서 배달이나 하던 심부름꾼이야. 이제 내가 본부장 달았으니까 그 알짜배기 인맥들 다 내 소나귀에 들어온 거라고. 다음 달에 인센티브 빵빵하게 꽂히면 오빠가 너 눈독 들이던 그 포르쉐 당장 뽑아줄게. 진짜. 야. 오빠가 최고야. 미나가 흥분해서 그의 볼에 쪽쪽 입을 맞췄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로 뽑은 명품 수트로 짝 빼입고 위풍당당하게 본사 대회의실로 들어섰다. 그는 긴 회의 테이블 상석에 서서 두 손으로 책상을 짚은 채 아래로 도열한 영업팀장들을 굽어보았다. 이미 인생의 절정에 도달한 듯한 짜릿한 우월감이 전신을 감쌌다. 주목. 그동안 우리 강남 지역 영업망은 아주 구시대적이고 사적인 감정에나 호소하는 촌스러운 방식으로 굴러가느라 물이 많이 흐려졌습니다. 성우는 4분기 목표 실적이 적힌 화이트보드를 마커로 탁탁 치며 열변을 토했다. 오늘부로 제가 싹 다 물갈이 할 겁니다. 그 늙은 원장 영감님들, 겉으로는 고상한 척해도 결국 제일 환장하는 건 뽀대와 자본력입니다. 내일 저녁 제 본부장 취임 축하연, 포시즌스 호텔 서울 메인 연회장으로 단독 대관해 놨습니다.
강남권 협력병원 원장들 싹 다 불러 모으세요. 무조건 참석하라고 하십시오. 이제 강남 바닥의 룰은 나 이성호가 정한다는 걸 똑똑히 각인시켜줄 테니까. 밑에 앉은 팀장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웅성거렸지만 갓 부임한 미친 개의 기세에 눌려 마지못해 짝짝짝 영혼 없는 박수를 쳤다. 성우는 이 맹목적인 복종의 공기가 너무나도 달콤했다. 그는 벌써부터 내일 밤 연회장이 끝나면 청담동의 어느 최고급 텐프로에서 50만 원짜리 샴페인을 터뜨릴지 행복한 상상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운명의 3일차가 밝았다. 포시즌스 호텔 서울의 메인 연회장.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이 멀듯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입구에는 이성호 회사 로고가 웅장하게 새겨진 대형 얼음 조각이 떡하니 버티고 섰고 길게 늘어선 뷔페 테이블에는 랍스터와 캐비어, 그리고 한 병에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와인이 줄지어 세팅되어 있었다. 오후 4시. 화려한 만찬이 시작되기까지 단 2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성우는 전신 거울 앞에서 실크 넥타이를 고쳐매며 흠잡을 데 없는 자신의 모습에 도취되어 있었다. 지잉.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발신자는 법무팀 사내 번호였다. 성우는 미간을 팍구기며 전화를 받았다. 나 지금 VIP들 맞이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용건 있으면 내일 내 사무실로 결제판 들고 오세요. 이성호 본부장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법무팀장의 목소리는 쇳덩어리처럼 차갑고 딱딱했다. 지금 당장 본사로 튀어 들어오십시오. 아니면 거기 호텔 로비에서 꼼짝 말고 대기하든가.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그쪽으로 가고 계십니다. 대표이사님이요? 아, 대표님도 제 취임 축하연에 오신답니까? 성호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입가에 희색이 만면했다. 취임 축하연, 법무팀장이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뱉었다. 당신, 당장 회사에 물어내야 할 위약금 50억 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나 고민하는 게 좋을 겁니다. 뚝, 전화가 끊겼다. 성우는 그 자리에 망석중이처럼 굳어버렸다. 50억. 위약금. 그게 무슨 개소리인지 뇌회전이 채 되기도 전에 굳게 닫혀있던 연회장 육중한 문이 바깥에서부터 쾅 하고 거칠게 열렸다. 그의 직속 부하인 김대리가 사색이 된 얼굴로 미친 듯이 달려 들어왔다. 손에는 아직 잉크도 덜 마른 팩스 용지 다발을 꽉 움켜쥐고 있었는데 얼마나 다급하게 뛰어왔는지 바닥 카페트에 발이 걸려 와당탕 나뒹굴기까지 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김대리의 목소리는 이미 반쯤 찢어져 기괴한 쇳소리가 나고 있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꼴사납게 이게 무슨 소란이야? 성호가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쳤다.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김대리가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며 그 구겨진 팩스 용지들을 들이밀었다. 최 원장님, 박 원장님, 김 원장님 강남구 매출 탑10 병원들이 방금 전 10분 간격으로 전부 다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서를 보내왔습니다. 뭐라고? 성호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팩스 용지를 낚아챘다. 첫 번째 장, 최 원장 성형외과 직인이 시뻘겋게 찍혀 있었다. 귀사의 심각한 의료기기 안전성 검사 데이터 조작 범죄 행위를 인지하였으며 이는 중대한 상도덕 위반이므로 즉시 모든 납품 계약을 파기함. 아울러 이에 대한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임. 두 번째 장, 박 원장 피부과. 귀사의 영업 책임자 교체 및 신임 책임자의 상습적인 사기 기망 행위가 발각됨에 따라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함. 세 번째 장, 네 번째 장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서슬퍼런 문구들, 완벽하게 똑같은 최후 통첩. 성우는 머릿속에서 거대한 징이 웅웅 울리는 것 같았다. 누군가 쇠망치로 뒤통수를 후려갈긴 듯 시야가 빙글빙글 돌았다. 그는 그 해지 통보서들을 뚫어질 듯 노려보았다. 해지가 끝이 아닙니다. 김대리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쥐어짜듯 말했다. 각 병원 법무 대리인들이 연합해서 본사로 내용 증명을 썼습니다. 이번 분기 선급금 전액 반환은 물론이고 불량기기 사용 중단으로 인한 영업손실 배상액까지 합치면 청구 금액이 가뿐히 50억 원을 넘어갑니다. 말도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성호가 짐승처럼 포효하며 팩스 용지들을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흩뿌렸다.
이거 어떤 새끼가 장난친 거야? 누가 뒤에서 수작 부린 거냐고. 데이터 조작. 증거 어딨어? 증거 가져와 보라 그래? 쾅. 연 회장의 무거운 나무 문이 다시 한번 박살날 듯 열렸다. 이번에 들어선 사람은 회사의 최고 권력자, 대표이사였다. 그의 뒤로는 체격이 우람한 검은 정장의 경호원 2명과 얼굴이 흑빛이 된 법무팀장이 바짝 붙어 있었다. 대표이사는 뚜벅뚜벅 걸어와 성호의 코앞에 섰다. 그는 일말의 주저함이나 한마디 욕설조차 없이 손에 쥐고 있던 두꺼운 검은색 결제판을 높이 쳐들더니 성호의 안면을 향해 풀스윙으로 내리꽂았다. 빡! 하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결제판 모서리가 성호의 광대뼈를 찢고 지나갔다. 핏방울이 허공으로 튀었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결제판 사이로 수십 장의 서류와 컬러 출력물들이 눈꽃처럼 쏟아져 내렸다. 성호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부여잡고 비틀거렸다. 대표님 갑자기 이게 무슨... 내 손으로 내 놈 새끼 모가지를 직접 비틀어 죽여버리지 않은 걸 다행으로 알아라. 대표이사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독사처럼 소름 끼치는 살기를 품고 있었다. 바닥에 떨어진 거 똑똑히 봐. 성우는 덜덜 떨리는 고개를 숙였다. 최고급 카페트 위로 흩어진 종이들. 그것은 그가 며칠 전 룸살롱에서 호기롭게 짓거렸던 음성 녹취록의 텍스트 변환본과 그가 직접 친필로 서명하고 승인했던 조작 전후의 데이터 비교 엑셀표였다. 어젯밤 강남 바닥의 모든 병원장들 개인 메일로 직행했던 그 판도라의 상자가 오늘 정호의 대표이사의 책상 한가운데 정조준되어 꽂힌 것이다. 내깟 놈이 회사 이름을 팔아먹어? 내가 원장들 뒤통수를 치고 데이터를 조작해 대표이사가 한 걸음씩 다가서며 성호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다. 내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넌 그 양반들 발바닥대만도 못한 쓰레기야. 너 같은 버러지 새끼 하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강남에서 쌓아 올린 10년치 신뢰가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됐어. 당장 내일 장 열리면 우리 회사 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아닙니다. 대표님,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이건 모함입니다. 강유진. 그래요. 강유진 그 독한 년이 저를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성호는 피가 철철 흐르는 얼굴로 두 손을 허우적거리며 대표이사의 바짓가랑이라도 잡으려 발악했다. 대표이사는 더러운 오물이라도 본 듯 질색하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러더니 옆에 놓인 뷔페 테이블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샴페인이 담겨있던 커다란 은색 얼음통을 번쩍 집어들더니 성호의 정수리를 향해 자비 없이 들이부었다. 와르르. 살을 내는 듯한 얼음물과 날카로운 얼음 덩어리들이 성호의 머리와 얼굴을 강타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수트가 순식간에 물미역처럼 들러붙어 그의 몰골은 차마 눈뜨고 봐줄 수 없을 만큼 처참하고 우스꽝스러워졌다. 지금 이 일 초부로 넌 해고다. 대표이사는 덜덜 떨며 웅크린 성호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다. 법무팀에서 이미 내 놈 상대로 민형사 고소장 접수 끝냈다. 내가 회사에 끼친 막대한 영업 손실, 그리고 위약금 50억 원의 장기를 적출해서 팔든 사채를 끌어다 쓰든 어떻게든 메워놔. 못 갚으면 평생 교도소 바닥에서 썩을 준비나 해라. 말을 마친 대표이사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렸다. 연 회장 문을 나서기 직전 그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싸늘하게 지시했다. 여기 세팅해 놓은 거 싹 다 치워. 그리고 대관료랑 10대 청구서는 전부 이성호 개인 집 주소로 다이렉트로 꽂아버려. 연 회장 안은 쥐 죽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오직 카페트 위로 얼음이 녹아내리는 소리와 성호의 거칠고 짐승 같은 숨소리만이 헐떡일 뿐이었다. 징징징. 그의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발작을 일으키듯 울려대기 시작했다. 액정에 뜬 번호는 제3금융권 대부업체였다. 오피스텔 보증금과 이 화려한 취임식 보대를 내기 위해 땡겨 쓴 대출금 3억 원이 그 돈의 이자는 하루 단위로 복리로 불어나고 있었다. 전화가 끊어지기가 무섭게 카톡 알림이 울렸다. 미나가 보낸 메시지였다. 오빠, 나 방금 뉴스 봤어. 오빠네 회사 압수수색당하고 고소당했다며? 설마 내 포르쉐는커녕 당장 다음 달 오피스텔 월세 낼 돈도 없는 거 아니지? 성우는 미친 듯이 손을 덜덜 떨며 미나의 번호를 눌렀다.
전원이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된다는 기계음만이 돌아올 뿐이었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을 타고 주르륵 미끄러져 주저앉았다. 턱을 타고 흐른 얼음물이 넥타이를 적셨다. 하얗게 질린 그의 뇌리에 단 하나의 이름이 번갯불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강유진. 오직 그녀만이 이 지옥을 끝낼 수 있었다. 오직 그녀만이 그 깐깐한 원작 영감들을 구워 삶아 소송을 취하하게 만들 수 있었다. 성우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경련하는 손가락을 놀려 주소록에서 유진의 이름을 찾아 통화 버튼을 짓눌렀다. 첫 번째 시도. 신호음만 가다 끊어졌다. 두 번째 시도. 수신 거부. 세 번째 시도. 그가 이성을 잃고 휴대전화를 벽에 집어 던지려던 찰나 마침내 통화가 연결되었다. 유진아. 여보. 너 지금 어디야? 성우는 텅 빈 연회장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피를 토하듯 악을 썼다. 너 도대체 그 영감탱이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장 가서 오해라고 해명해. 다 헛소문이라고 말하라고. 회사가 나한테 소송 걸었어. 나보고 50억을 뱉어내래. 50억이라고. 내가 가서 싹싹 빌어. 제발 좀 도와달라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대신 파도가 갯바위에 부서지는 평화로운 백색 소음과 함께 최고급 호텔 스파에서나 틀어놓을 법한 잔잔하고 나른한 명상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왔다. 고객님, 물 온도 괜찮으신가요? 나긋나긋한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딱 좋네요. 고마워요. 유진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하고 여유로우며 완벽하게 이완되어 있었다. 강유진. 너 내 말 안 들려? 성우는 목에 핏대가 터질 듯이 포효했다. 너 미쳤어. 나 내 남편이야. 내가 파산해서 길거리에 나앉으면 너라고 무사할 줄 알아? 우리 아직 구청에 협의혼 서류 제출 안 했어. 법적으로 우린 아직 부부라고. 내가 죽으면 너도 같이 죽는 거야. 알아들어? 수화기 너머로 짧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웃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마치 날카로운 송곳처럼 성호의 고막을 파고들었다. 이성호, 아까 머리에 얼음물 뒤집어 썼다더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니? 유진의 목소리가 마침내 또렷하게 들려왔다. 벌레를 내려다보는 듯한 고고한 연민이 묻어나는 음성이었다. 내가 얻은 그 오피스텔, 내 개인 명의로 끌어다 쓴 제3금융권 사채잖아. 회사에서 내가 결제한 그 조작 서류들, 다 내 손으로 직접 도장 찍은 거고. 그리고 이혼 서류 말인데 유진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짙은 조소를 머금고 이어갔다. 지금 당장 내 은행 계좌나 조회해봐에 내가 그토록 알뜰하게 챙기려던 그 대단한 혼인 후 공동재산, 합법적인 투자처를 거쳐서 이미 깡통 찬 지 오래니까. 지금 내 주제에 남은 건 그 물에 빠진 생쥐꼴을 한 젖은 양복 쪼가리랑 산더미 같은 빚더미뿐이야. 넌 이제 아무것도 없어. 너 성우는 입을 떡 벌린 채 목구멍으로 끄끄거리는 소리만 낼 뿐 단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 알량한 체면 어디 한번 마음껏 누려보시지. 본부장님. 뚜. 전화는 무참하게 끊어져 버렸다. 성우는 새까맣게 꺼진 스마트폰 액정만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연회장에 화려했던 조명이 절반쯤 툭 꺼지더니 호텔 직원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그 비싼 샴페인 타워를 하나둘 치우기 시작했다. 거대한 절망이 시커먼 해일처럼 그를 완전히 집어삼켰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지옥의 시작에 불과했다. 굵은 소금이 대리석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며 타닥타닥 요란한 파열음을 냈다. 야, 강유진. 이 천벌을 받을 독사 같은 년아. 당장 기어 나오지 못해. 강남구 테헤랄로의 한 프라임 오피스 빌딩 1층 로비. 시어머니 조경숙 여사가 파란색 비닐봉지를 쥔 채 미친 듯이 바닥에 굵은 소금을 뿌려대며 고래고래 악을 쓰고 있었다. 보안 요원들이 즉각 스피드 게이트 쪽에서 뛰쳐나와 반쯤 실성한 듯한 이 중년 여성을 제지하려 들었다. 어딜 만져. 이거 놔. 조 여사는 보안 요원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엘리베이터 쪽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다. 당장 강유진 그년 끌고 와. 그 머리 검은 짐승 같은 년이 우리 성호 앞길을 다 망쳐놨어. 그년 저 위에서 숨어있지?
당장 기어 내려와서 내 앞에 무릎 꿇으라고 해. 신우이 이수진은 조 여사 뒤에 바짝 붙어 선 채 얼굴 절반을 가리는 커다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주변에서 쏟아지는 따가운 시선들이 창피하긴 했지만 오빠 앞으로 떨어진 5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빚더미를 생각하면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그녀는 철판을 깔고 악을 썼다. 당신네 회사는 이렇게 범죄자를 감싸고 도는 곳이에요? 강유진이 증거를 조작해서 우리 오빠를 함정에 빠뜨렸다고요. 여기 대표이사 어딨어요? 당장 나와서 해명하라고 해요. 마침 출근 시간대라 로비에는 사원증을 목에 건 직장인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했다. 예전에 유진과 같은 부서에서 일했던 후배 몇 명이 걸음을 멈추고 경악 어린 시선을 주고받았고 그 중에는 몰래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는 사람도 있었다. 보안팀장님, 억지로 막지 않으셔도 됩니다. 휴게 공간의 가죽 소파 쪽에서 서늘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 여사가 획 고개를 돌렸다. 강유진이 그곳에 앉아 있었다. 갓 내린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든 채 다리를 우아하게 꼬고 앉은 그녀는 몸에 딱 떨어지는 세련된 베이지색 트렌치코트 차림이었다. 유진은 눈앞의 모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놀라움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길가에 고인 시궁창 흙탕물을 내려다보는 듯한 지독한 혐오감만이 서려 있을 뿐이었다. 이 천박한 년, 눈치 빠른 조 여사가 유진을 발견하자마자 마치 도끼 오른 멧돼지처럼 보안 요원들을 밀치고 돌진했다. 그녀는 바람 소리가 날 정도로 손을 높이 치켜들고는 유진의 뺨을 향해 곧장 내리쳤다. 내년이 여기 숨어 있을 줄 알았어. 당장 그 병원장 영감탱이들한테 전화 돌려. 고소 취하하라고 해. 유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저 상체를 등받이 쪽으로 살짝 기댔을 뿐이다. 퍽. 덩치 큰 보안 요원 2명이 좌우에서 조 여사의 양팔을 낚아채더니 자비 없이 아래로 확 꺾어 눌렀다. 조 여사의 무릎이 대리석 바닥에 쾅 하고 처박히며 처절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방금 전 자신이 흩뿌려 놓은 굵은 소금 무더기 위로 정확히 짓눌렸다. 거칠고 굵은 소금 알갱이들이 광대뼈를 파고들자 그녀는 고통에 겨워 눈물을 줄줄 흘렸다. 엄마, 수진이 새고막 같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와 보안 요원들을 밀쳐내려 발버둥 쳤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사람 쳐. 경찰 부를 거야. 내가 이미 불렀어. 유진이 커피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바닥에 찰박 달라붙어 버둥거리는 조 여사 앞으로 다가가 오만한 시선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업무방해죄, 그리고 명예훼손죄. 유진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로비에 모인 모든 사람의 귓가에 서늘하게 꽂혔다. 조경숙 씨, 그리고 이수진 씨, 여기는 엄연한 사무 공간이지. 당신들 안방 식탁처럼 밥상머리 뒤엎고 행패 부리는 곳이 아니야. 너 내년이 감히 나한테 이래. 조 여사는 얼굴이 바닥에 짓눌린 채로도 개거품을 물고 저주를 퍼부었다. 내가 내 시험이야. 쥐뿔도 없는 빈티 나는 년 걷어졌더니. 우리 성호 아니었으면 당신네 잘난 성호는 지금 빚쟁이들 피해서 도망 다니느라 바쁠 텐데. 유진이 일기예보를 읽듯 무미건조한 톤으로 그녀의 말을 싹둑 잘랐다. 그 50억 원짜리 위약금 도대체 어떻게 마련할 작정이야? 당신이 쥐고 유세 떨던 그 전셋집 보증금을 뺄 건가? 아니면 그토록 자랑스러워 마지 않는 귀한 아들내미 장기라도 적출해서 근수 달아팔 건가? 그 말은 시퍼렇게 날이 선 비수가 되어 조 여사의 명치를 정확히 찔러버렸다. 악에 받쳐 쏟아내던 욕설이 뚝 끊기고 그녀의 목구멍에서는 숨이 턱 막히는 쇳소리만 새어나왔다. 새언니 이의 수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눈앞에 강유진이 더 이상 명품백을 내놓으라며 갑질할 수 있는 호구 ATM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조차 미처 깨닫지 못한 지독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언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매정해. 그래도 우리 오빠랑 부부의 연을 맺었던 사이잖아. 언니가 원장님들한테 가서 선처해달라고 말 좀 잘해주면 다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 응. 유진은 시선을 돌려 공들여 풀 메이크업을 한 수진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수진아, 유진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수진의 눈동자에 일말의 희망이 반짝였다. 내가 두고 온 그 급여 통장에 있던 3만 원, 내가 사고 싶다던 그 신상백 체인 값으로는 턱도 없었지. 유진의 입꼬리가 비스듬히 말려 올라갔다. 수진의 얼굴이 불에 댄 듯 확 달아올랐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진 채 따귀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빌딩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제복을 입은 경찰 3명이 젠걸음으로 들어왔다. 보안팀장이 즉각 다가가 바닥에 널브러진 조 여사와 넋이 나간 수진을 가리켰다. 경찰관님, 이 2사람이 로비에서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워 저희 회사 정상적인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했습니다. 이거 놔. 난 죄 지은 거 없어. 저 독사 같은 년이 내 아들을 망쳐놨다고 조 여사가 미친 듯이 발악했지만 경찰의 강제적인 진압 앞에서 그녀의 양팔은 속수무책으로 꺾였고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철컥 채워졌다. 경찰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의 등을 떠밀었다. 할 말 있으면 서해 가서 하시죠. 갑시다. 유진은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서서 질질 끌려가는 조 여사의 다리와 겉먹은 메추라기처럼 바들바들 떨며 경찰 뒤를 쫓아가는 수진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 한 장 남겨둘 흥미조차 일지 않았다. 너무 추잡하잖아. 유진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같은 시각, 한강 뷰가 보이는 초호화 오피스텔. 이성호가 무거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얼음물을 뒤집어 쓴 채 자연 건조된 최고급 명품 수트는 뻣뻣한 골판지처럼 피부에 들러붙어 시큼하고 퀴퀴한 한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의 눈두덩이는 퀭하게 파였고 결제판에 찍혀 찢어졌던 광대뼈에는 검붉은 딱지가 엉겨붙어 있었다. 미나 얌. 성호가 쇳소리가 나는 목소리로 부르짖으며 비틀비틀 현관 안으로 들어섰다.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텅 빈 집안에는 헛헛한 메아리만이 맴돌 뿐이었다. 그는 신발을 팽개치고 거실로 뛰어들어가다 흠칫걸음을 멈췄다. 거실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던 1,000만 원짜리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벽에 걸려있던 75인치 초고화질 TV도 뜯겨나갔다. 주방으로 달려가 보니 수백만 원을 호가하던 수제 에스프레소 머신과 최고급 본차이나 찻잔 세트까지 싹 다 증발해버렸다. 성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미친 사람처럼 안방으로 돌진했다. 드레스룸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미나의 알록달록한 원피스들, 명품 코트, 수십 켤레의 구두가 흔적도 없이 싹쓸이 되어 있었다. 수십만 원짜리 고급 화장품들까지 몽땅 털어갔고 화장대 위에는 립스틱 자국이 묻은 화장솜 몇 개만이 덩그러니 굴러다녔다. 성호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자신의 옷장 쪽으로 다가갔다. 어제 큰맘 먹고 새로 맞춘 수트 2벌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그 위에는 흙 묻은 발자국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 널브러진 옷가지들 사이로 까만색 더스트백 하나가 눈에 띄었다. 지난달 수진이 중고 명품샵에 가서 정품 감정 좀 받아달라며 억지로 떠넘겼던 그 샤넬백의 더스트백이었다. 백은 온데간데 없고 빈 껍데기뿐이었다. 2학년이 성호는 이를 빠드득 갈았다. 눈곱 낀 눈가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액정이 쫙 갈라진 스마트폰을 꺼내 다시 미나의 번호를 눌렀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차가운 기계음만이 텅 빈 침실을 공허하게 채웠다. 성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극심한 구역질이 밀려왔다. 그는 방바닥에 엎드려 외괴거리며 헛구역질을 해댔지만 시큼한 위산 찌꺼기만 조금 넘어올 뿐이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미나를 옆에 태우고 포르쉐 매장에 가는 단꿈에 젖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50억 빚더미에 깔린 시체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그때 현관 밖에서 쿵쾅거리는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어서 도어록 버튼을 누르는 전자음이 신경질적으로 울려 퍼졌다. 삑, 삑, 삑 그리고 철컥 문이 거칠게 열렸다. 성우는 기겁하며 고개를 돌렸고 허둥지둥 침실 밖으로 기어나갔다. 현관에 서 있는 사람은 미나가 아니었다. 이 오피스텔의 집주인,
그리고 그 뒤로 검은색 가죽 점퍼를 입고 목덜미에 험악한 문신을 드러낸 덩치 3명이 버티고 서 있었다. 이성호 씨 맞죠? 집주인이 싸늘한 얼굴로 임대차 계약서를 펄럭이며 말했다. 대성캐피탈 통해서 선납하신 6개월 치월세 말입니다. 방금 그쪽 대표한테서 전화 왔는데 이성호 씨 신용이 완전히 바닥났다고 하더군요.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된 대로 대부업체 측에서 대출금 회수 들어가면 임대차 계약은 즉시 파기됩니다. 당장 방 빼세요. 안 됩니다. 성호가 꼬리 밟힌 고양이처럼 날카롭게 비명을 질렀다. 저 보증금 걸었잖아요. 아무리 계약 해지라도 이렇게 제 동의도 없이 함부로 문 따고 들어오시면 안 되죠. 보증금, 집주인 뒤에 서 있던 문신남 무리의 우두머리가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집주인을 거칠게 밀쳐내고는 시큼한 냄새가 진동하는 성호의 양복 멱살을 틀어쥐었다. 그리고 그대로 성호의 몸을 허공으로 훌쩍 들어 올렸다. 사내의 몸에서는 지독한 싸구려 담배 찌든 내가 훅 끼쳤다. 그는 성호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더니 솥뚜껑 같은 손으로 성호의 뺨을 툭툭 쳤다. 이 본부장. 당신이 우리 쪽에서 땡겨 쓴 3억, 일수로 이자 구르는 거 알지? 오늘이 딱 4일째인데. 보증금. 그깟 보증금 푼돈으로는 이틀치 이자 메꾸기도 벅차. 당신 지금 우리한테 갚아야 할 원리금이 3억 2천만 원이야. 알아들어. 성호의 턱관절이 통제력을 잃고 덜덜덜 부딪히기 시작했다. 갚을 겁니다. 제가 다시 취직만 하면. 취직, 문신남이 코웃음을 치더니 쓰레기 봉투를 내던지듯 성호를 바닥에 패대기 쳤다. 그러고는 무거운 어커발로 성호의 가슴팍을 사정없이 짓밟고 꾹꾹 지시겼다. 성호가 갈비뼈가 으스러질 듯한 고통에 처절한 비명을 질렀다. 강남 바닥에서 이미 죽은 개새끼 취급받는 놈을 사기죄에 의료 데이터 조작까지 한 폐기물을 어느 미친 회사가 걷어주냐. 문신남이 쭈그려 앉아 성호의 머리채를 짐승처럼 휘어잡았다. 잘 들어, 새끼야. 내일 이 시간까지 무조건 돈 만들어 놔. 피를 뽑아 팔든 신장을 떼다 팔든 원양어선 타서 노가다를 뛰든 어떻게든 돈 긁어 모아. 안 그러면 내 손으로 직접 내놈 몸뚱어리 부품 단위로 해체해서 장기 밀매꾼들한테 넘겨버릴 테니까. 내 말 똑바로 알아들었냐? 성우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콧물 눈물을 범벅한 채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이 새끼 밖으로 던져버려. 이 집은 이제 우리 대성캐피탈에서 압류한다. 문신남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부하들에게 턱짓했다. 덩치 2명이 다가와 성호의 양팔을 죽은 개 끌듯 꿰차고는 그대로 현관 밖으로 질질 끌고 가 복도 엘리베이터 앞에 짐짝처럼 내동댕이 쳤다. 뒤이어 그의 낡은 옷까지 몇 벌과 싸구려 넥타이들이 커다란 검은색 쓰레기 봉투 2개에 쑤셔 박힌 채 밖으로 휙 내던져졌다. 쾅! 방화문이 그의 눈앞에서 무자비하게 닫혔다. 곧이어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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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리릭 하는 도어록 초기화 소리가 울렸다. 비밀번호가 바뀐 것이다. 성우는 얼음장 같은 복도 타일 바닥에 엎드린 채 제 곁에 나뒹구는 빵빵한 검은색 쓰레기 봉투 2개를 멍하니 바라보며 짐승에 앓는 소리 같은 기괴한 오열을 토해냈다. 문득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밤이 떠올랐다. 2년 전 거래처 접대 자리에서 술을 처먹고 입을 잘못 놀려 회사에서 쫓겨날 뻔했던 적이 있었다.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강유진이 직접 차를 몰고 가 그 거래처 상무에게 최고급 홍삼 세트를 바치고 그 집 문 밖에서 무려 3시간을 비를 맞으며 서 있던 끝에 겨우 그의 목을 붙여주었었다. 유진이라면 할 수 있었다. 그녀가 아는 강남 큰손 원장들이 몇 명인데, 그녀가 쥐고 있는 인맥이 얼마나 대단한데, 그녀가 입만 뻥긋해준다면, 그녀가 자기를 한 번만 용서해준다면. 성우는 바닥에서 벌떡 일어났다. 널브러진 쓰레기 봉투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그는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 안으로 몸을 던졌다. 깊은 밤, 서울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 같은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한남동 유엔빌리지 인근의 최고급 빌라 앞 가파른 아스팔트 언덕길을 따라 흙탕물이 거친 계곡물처럼 흘러내리며 젖은 낙엽들을 쓸어내리고 있었다. 이성호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어
물에 빠진 들깨 꼴을 한 채 빌라 로비 앞 빗속에 꿇어앉아 있었다. 떡진 머리카락이 두피에 볼품없이 들러붙었고 거친 아스팔트 바닥에 쓸려 까진 무릎에서는 핏물이 배어나와 진흙탕 물과 섞여 바짓가랑이로 흘러내렸다. 구청 지인을 통해 불법으로 알아낸 강유진의 새 전입신고 주소지. 이곳은 아무리 평수 작은 집이라도 전세금이 그깟 빌라 반지하 매매가의 몇 배를 훌쩍 뛰어넘는 철옹성 같은 곳이었다. 여보. 유진아. 성우는 고개를 젖히고 불이 켜진 고층 창문들을 향해 창자가 끊어질 듯 절규했다. 빗물이 입안으로 들이쳐 극심한 기침이 터져나왔다.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짐승만도 못한 놈이야. 내가 개새끼야. 그는 오른손을 치켜들어 자신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짝! 빗소리를 뚫고 섬뜩한 마찰음이 울려 퍼졌다. 내가 눈이 비었었어. 그녀는 그냥 사기꾼년이야. 여보, 내가 미쳐서 잠깐 헛바람이 들었던 거야. 짝! 또 한 번의 따귀. 있는 힘껏 제 뺨을 후려친 탓에 왼쪽 얼굴이 시뻘겋게 부어올랐고 터진 입술 사이로 흘러내린 피가 턱을 타고 흠뻑 젖은 셔츠 위로 뚝뚝 떨어졌다. 통유리 문 안쪽에 서 있던 빌라 보안 요원이 미간을 찌푸린 채 무전기를 들고 경찰에 신고하려던 참이었다. 보안 요원이 무전기 버튼을 누르려는 찰나 로비 안쪽 엘리베이터 문이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열렸다. 강유진이 걸어 나왔다. 윤기가 흐르는 최고급 블랙 캐시미어 코트를 걸치고 발에는 구김 하나 없는 단정한 플랫 슈즈를 신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검은색 장우산이 들려 있었다. 보안 요원이 그녀를 발견하고는 즉각 무전기를 내리고 깍듯하게 허리를 숙였다. 입주민님, 밖에 웬 미친 사람이 계속 사모님 성함을 부르며 난동을 피워서 방금 경찰에 신고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아니요, 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 수고가 많으시네요. 제가 잠깐 나가서 몇 마디만 하고 바로 끝내겠습니다. 유진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자동문이 스르륵 양옆으로 열렸다. 바깥에 매서운 비바람이 훅 끼쳐왔다. 유진은 우산을 펼쳐 들고 대리석 계단 끝으로 다가가 진흙탕 속에 무릎 꿇은 이성호를 오만한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성우는 자신의 눈앞에 멈춰 선 깔끔한 가죽 구두를 보고는 번쩍 고개를 쳐들었다. 우산 아래 가려졌던 그 서늘하고도 평온한 얼굴을 마주한 순간 그는 동아줄이라도 발견한 사람처럼 계단 쪽으로 엎어질 듯 기어와서는 흙범벅이 된 손을 뻗어 유진의 발목을 부여잡으려 했다. 유진은 반걸음 뒤로 물러섰다. 딱 알맞게 그의 불결한 손가락이 허공을 갈랐다. 성호의 손이 대리석 계단 모서리에 퍽 부딪혔지만 그는 아픈 줄도 모르고 피멍과 눈물, 빗물로 뒤범벅된 얼굴을 쳐들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유진아, 드디어 나와줬구나. 여보, 나 좀 살려줘. 회사 법무팀에서 벌써 소장이 날아왔어. 대부업체 깡패 새끼들이 날 죽이려고 해. 내가 최 원장님한테 가서 말 좀 잘해주라. 내가 한마디만 해주면 그 양반들 당장 고소 취하해줄 거 아니야.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요하게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 시선을 마주한 성호는 뼛속까지 얼어붙는 듯한 지독한 한기를 느꼈다. 그것은 분노도 실망도 아니었다. 이미 썩은 내가 진동해서 도저히 재활용조차 불가능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쳐다보는 듯한 철저한 멸시의 눈빛이었다. 여보, 우리 아직 구청에 이혼 서류 제출 안 했잖아. 그치? 우린 아직 법적으로 부부잖아. 성우는 유진이 침묵하자 다급해져서 쿵쾅쿵쾅 이마를 계단 모서리에 찌으며 절을 해댔다. 내가 맹세할게. 앞으로 2번 다시 딴 년 쳐다보지도 않을게. 내 월급 통장 다 당신한테 바칠게. 장모님 찾아가서 싹싹 빌게.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라. 응? 빗줄기가 더욱 거세어졌다. 굵은 빗방울이 검은 우산 위로 후두득 무거운 소리를 내며 부딪혔다. 유진이 고개를 비스듬히 기울였다. 이성호. 그녀의 서늘한 목소리가 빽빽한 빗소리를 뚫고 그의 귓바퀴에 선명하게 꽂혔다. 내가 식탁 위에 이혼 서류 집어 던지던 그날 밤, 나더러 병원 알코올 솜냄새에 술냄새 찌들어 사는 게 너무 격이 떨어져서 곁에 두기 창피하다고 했었지. 유진은 시궁창 냄새가 나는 그의 젖은 양복을 찬찬히 훑어내렸다.
지금 꼬라지를 보아하니 넌 내가 그렇게 부르짖던 그 대단한 격이 좀 살아나는 것 같니? 성우는 돌부처처럼 굳어버렸다. 쩍 벌어진 그의 입안으로 빗물이 타고 흘러들었다. 지독하게 쓰고 떫은 맛이었다. 나더러 널 살려달라고 유진이 바람 빠진 웃음을 흘렸다. 짐승만도 못한 새끼를 사람 손으로 걷어서야 쓰나. 자신의 발밑에서 콧물 눈물 쏟으며 엎드려 있는 이 남자를 보며 유진은 지난 5년의 세월이 그저 삼류 코미디처럼 부질없게 느껴졌다. 이 못난 놈 실적 하나 채워주겠다고 원장들 술자리에서 그 독한 폭탄주를 대신 받아 마시며 밤을 지새웠다. 회사 동료들 앞에서 기죽지 말라고 내 피 같은 인센티브를 털어 최고급 명품 수트를 쫙 빼입혔다. 그런데 이 새끼는 그 모든 게 제 잘난 매력 덕분인 줄 착각하고는 나를 헌신짝처럼 내다 버리려고 안달을 냈었다. 내가 그토록 목숨 걸던 그 알량한 체면이나 끌어안고 유진의 눈빛에서 마지막 한 줌의 조소마저 차갑게 증발했다. 내 주제에 딱 맞는 그 퀴퀴한 반지하로 얌전히 꺼져. 여기 물 흐리지 말고. 말을 마친 유진은 단 1초의 미련도 없이 몸을 돌려 도로변으로 걸어갔다. 미끄러지듯 소리 없이 다가온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도로변에 정차했다. 정복을 입은 수행기사가 재빨리 우산을 받쳐 들고 내려 유진을 위해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다. 유진아. 안 돼. 강유진. 이대로 가면 어떡해. 성호가 절망적인 단말말을 내지르며 바닥에서 기어 일어나 그녀를 쫓아가려 발버둥 쳤다. 하지만 장시간 차가운 빗속에 꿇어앉아 있던 탓에 그의 한쪽 다리는 이미 감각을 잃고 마비된 상태였다. 반쯤 일어서려던 그는 중심을 잃고 흙탕물 속으로 다시 흉하게 처박혔다. 차 문이 닫혔다. 묵직한 엔진 배기음이 울려 퍼졌다. 육중한 타이어가 아스팔트 웅덩이를 거칠게 밟고 지나가며 거대한 물보라를 일으켰고 그 구정물은 성호의 안면을 자비 없이 강타했다. 빗줄기 사이로 붉은 테일램프 불빛이 길게 궤적을 그리더니 이내 언덕길 너머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성호는 물웅덩이에 처박힌 채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경련했다. 흠뻑 젖은 바지 주머니 속에서 대부업체의 연체 독촉 메시지 알림음이 발작하듯 울려대기 시작했다. 마치 저승사자의 부적처럼 섬뜩한 소리였다. 그는 직감했다. 이성호라는 인간의 인생은 이제 완벽하게 끝장났다는 것을. 그로부터 수개월 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어느 후미진 골목 1년 365일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퀴퀴한 반지하 방에는 옷에 밴 곰팡내와 하수구에서 역류하는 악취가 찌들어 있었다. 나가서 폐지라도 주워 오라니까 대낮까지 자빠져 자고 있어. 조 여사가 이빨 빠진 플라스틱 빗을 쥐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누워있는 이수진의 등짝을 사정없이 후려갈겼다. 아, 엄마 진짜 왜 이래. 목이 다 늘어난 후줄근한 티셔츠 차림의 수진이 방구석으로 허둥지둥 몸을 피하며 악다구니를 썼다. 때려 죽일 거면 엄마 그 잘난 아들내미나 때려 죽이든가. 오빠 새끼가 사채만 안 끌어다 썼어도 우리가 이런 거지 발싸개 같은 곳으로 쫓겨나진 않았을 거 아니야. 내 그 비싼 명품 백들 다 뺏기고. 나 이제 쪽팔려서 동네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간다고. 이 호로잡년이. 어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조 여사는 뒷목을 잡으며 부들부들 떨다가 방 한 구석에서 초점 없는 흐리멍덩한 눈으로 폐박스에 청테이프를 칭칭 감고 있는 이성호를 향해 소리쳤다. 성호야, 너라도 제발 무슨 말 좀 해봐라. 우리 이 지긋지긋한 거지 꼴 언제 면하는 거냐, 성호의 얼굴은 시커먼 턱수염으로 덮여 있었고 두 눈은 퀭하게 함몰되어 있었다. 그가 그토록 폼을 잡고 다녔던 최고급 명품 수트는 동네 전당포의 단돈 2만 원의 헐값으로 넘어간 지 오래였다. 어머니의 발악하는 소리를 듣고도 그는 그저 기계처럼 박스 테이프를 찍 뜯어 폐지 더미에 붙일 뿐이었다. 50억 원의 위약금, 그리고 3억 원의 사채. 그가 매일같이 노가다 판에 나가 시멘트 포대를 날라서 버는 푼돈으로는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는 이자의 끄트머리조차 감당할 수 없었다. 빚쟁이들은 사흘이 멀다 하고 찾아와 현관문을 부술듯이 걷어찼고 반지하 외벽에는 벌건 레커칠이 흉측하게 도배되어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벽돌을 나르느라 굳은 살이 박이고 쩍쩍 갈라져 피가 맺힌 자신의 두 손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먼지투성이 폐박스 위로 굵은 눈물이 소리 없이 툭툭 떨어졌다. 그리고 같은 시각 강남구의 어느 최고급 주상복합 펜트하우스 다이닝룸. 거대한 통창을 뚫고 들어온 따사로운 햇살이 흠잡을 데 없이 눈부신 화이트 마블 아일랜드 식탁 위로 부서져 내렸다. 집 안에는 시끄러운 텔레비전 소음도 없었고 신경질적으로 식탁 다리를 걷어차는 불쾌한 소리도 없었다. 오직 인덕션 위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맛있게 끓어오르는 소리만이 평화롭게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강유진은 고급스럽고 편안한 실크 라운지웨어를 입고 조리대 앞에 서 있었다. 그녀가 긴 나무 국자를 들어 뚝배기 안에 전복 갈비찜을 가볍게 뒤적였다. 붉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진한 국물이 끓어오르며 기가 막히게 군침 도는 냄새를 풍겼다. 그녀는 불을 끄고 뚝배기를 아일랜드 식탁으로 옮긴 뒤 의자를 빼고 우아하게 자리에 앉았다. 넓은 식탁 위에는 오직 1인분의 정갈한 식기만이 세팅되어 있었다. 유진이 젓가락을 들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갈비찜을 향해 손을 뻗었다. 이제 그녀는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고 곁들여진 질긴 채소 쪼가리나 뒤적일 이유도 없었다. 그녀의 젓가락은 뚝배기 한가운데에 놓인 고깃결이 가장 두툼하고 야들야들하게 푹 익은 알짜배기 갈빗대 위로 정확히 안착했다. 그녀는 그 큼직한 고기 한 점을 자신의 하얀 쌀밥 위에 떡하니 얹었다. 시어머니가 먼저 숟가락을 들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었다. 행여나 씹는 소리가 거슬릴까 봐 숨죽여 밥을 삼킬 필요도 없었다. 누군가 그녀의 몸에서 병원 냄새가 난다며 코를 쥐어짜는 꼴을 보지 않아도 되었다. 유진은 갈비를 집어 크게 한 입 베어 물었다. 뼈와 살이 스르륵 부드럽게 분리되며 달짝지근하고 깊은 육즙이 입안 가득 황홀하게 퍼져나갔다. 그녀는 천천히 고기를 삼킨 뒤 고개를 돌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눈 시리게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참으로 달콤한 맛이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마시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